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있죠. 네, 뭐가 빠졌죠? 보유세 부분 빠졌죠. 맞습니다. 보유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쓸카드 중에 하나는 보유세만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유세는 진짜 건드리면 네. 이게 숨죽여 있는 다주택자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 부분이거든요. 그냥 사실 뭐 가격이 좀 떨어져도 되고 어쩐다고 생각하지만 보유세를 건드리면 진짜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죠. 조심스럽게 건드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우리나라 907만 호 중에 공공임대는 116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 주택이 600만 호예요. 네. 다주택자라고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유세까지 건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 계기가 재산세하고 종부세예요. 현 정부가 정확하게 시그널에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지도 괜찮고 지지율 높은데 보유세를 때려버리면 전 국민의 그죠?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55%한테 전부 다 세금을 때리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 올랐는데 예를 들어 대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부동산 안 올랐는데 갑자기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 저도 꼭지 돌 것 같아요. 아무도 해당되는 내용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 55%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1세대만 가진 사람이 40%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1세대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게 이제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졌다. 사실 뭐 대책이라고 보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나왔었던 것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MB정부 때 규제를 완화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의 규제가 어떤 식의 규제들이 있었는지까지 볼 수 있거든요.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만 보면 일단 용적률을 제한하겠다 이런 부분 없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이 부분은 있었어요. 층고 제한하겠다 이 부분 없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겠다, 뭐 입주권 양도세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있었어요. 과거에 다 있었던 부분들이고 빠졌던 부분들이 용적률 제한, 층고 제한,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빠져나갔습니다. 맞다.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재건축 연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재건축 후분양제. 후분양? 네. 강력한 네. 이게 풀었거든요. 네. 풀었는데 다시 도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카드를 완벽하게 다 사용한 건 아니에요. 재건축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네. 하지만 카드에 대해서 거의 다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사용한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당신의 대책.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그게 왜 보는데? 궁금해서 그게 왜 궁금한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른다 떨어진다. 뭐 그래서 올라요. 뭘 떨어져요? 이거 대책 나와도 올 하반기까지 오른다. 올라요. 네. 뭐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라요. 문제는 할 테면 사봐라 이거예요. 또 대책 내겠다. 아니죠. 할 테면 사봐라. 보겠다 이거죠. 보겠다는 거예요. 너 제대로 제대로 된 자금으로 샀는지, 정상적인 범위에서 거래를 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상승장.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상승장이라는 거는 다 알거든요. 매도자들이 팔아야지 거래가 되는데 매도자들이 가격 안 내리면 끝이에요. 물건 안 내놓으면 끝인 거거든요. 근데 매도자들이 과연 물건을 내놓겠냐라고 보면 이거 누가 봐도 매도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시그널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격이 싸게 매물이 나오고 그게 거래가 돼야 시장을 가라앉는 건데 결국은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문제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거대한 어떤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부동산 시장 쪽으로 쏠려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큰 물을 막기 위해서 뚝을 쌓고 있는 거지. 처음에 요만한 뚝을 갖고 막았는데 안 막혀.
그러고 났더니 하나 더 막죠? 이번에는 조금 크고 넓은 뚝으로 막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려오는 거를 막겠냐? 아니면 그 내려오는 물이 그 뚝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겠냐? 전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뚝이 막는 역할은 정확하게 합니다. 다만 시장의 물이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것도 간단해요. 아까 2006년이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구나. 사실 지금 2006년 정도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 얘기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간단해요. 정부에서는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정할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해요. 더 늘어나겠죠. 뚝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길이 새어나가는 곳으로 계속 뚝을 쌓게 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쌓였는지 볼까요? 제가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과연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냐? 수도권 다 걸립니다. 네. 수도권 전부 다 투기가해지고 지정이 됐었어요. 옛날에 네네. 2008년에 평택에 재개발 달아가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 다 걸려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걸릴 때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안 물어봤으면 얼마나 섭섭할 뻔봤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 오늘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대표님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도권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6개월 뒤로 네. 해서 내기 또 하나 할까? 네. 반대니까 난 조정장.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난 당연히 아니지. 장기 추세를 여쭤봐. 조정장이라는 거는 그래. 앞으로 조정장이라는 1년 뒤, 거는 1년 뒤. 1년 뒤. 1년 뒤. 앞으로 1년 뒤 모릅니다. 모르고. 아, 2008년도 봄에 저 아직도 너무 생각나거든. 판문점까지 올라갔었어. 그런데 집사로?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면 금융위기 때 박살나거든. 몰라요. 1년 뒤 어떻게 알아. 1년 뒤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큰 이건 알 수 있어. 흐름은 상승장이다. 이건 알 수 있어요. 현재 시장에 공급된 시그널로만 봐서는 앞으로 1년 뒤도 올라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없는 걸로. 네. 올라갑니다. 너무 투자를 1년 뭐 단기로 하나요? 그렇죠. 장기로 봐야죠. 네. 사실 제가 네. 갭 투자를 싫어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갭 투자를 하면 세입자를 드려야 되잖아요. 2년 묶이잖아요. 2년 뒤를 어떻게 하겠냐고. 전 그것 때문에 갭 투자를 사실 회피했던 거거든요. 저한테 우리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2년 전에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 2년이 불안해서 하나도 안 잡았거든. 아,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해도 되나? 있어서 저희가 그거 봤거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에 관련돼서 서울시 아파트를 거의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낮은 지역들 그리고 낮은 단지들 이렇게 꼽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실제 시장 조사를 나갔고 거기에 따라 매물도 확보를 했고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딱 접었는데 그 당시에 투자 금액이 거의 안 들었죠. 거의 안 들었어요. 진짜로 거의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 매출도 안 드는 그 거예요. 시절에 뭐 몇십 주택 하신 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매가대로 일단 사고 뭐 예를 들어 1억 5천에 사고 전세 1억 5에 맞춰주세요. 1억 5천 맞춰주면 연락 주세요. 가. 부동산 가서 얘기하면 실제로 1억 5천에 전세 계약하라고 보자 그러는데요. 뭐 1억 6천에 계약하자고도 오라 그러는데. 맞아.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그렇게 하신 분들 얘기 저도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2년이라는 기간을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왜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했었어요. 경험이 많고 늘어날수록 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IMF 때 역전세 난날 때 그런데 부모님 되게 힘들어하신 거를 옆에서 이제 그때는 저는 학생이었지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집주인이었을 때. 네, 그렇죠. 역전세난 원룸이 몇 개 있는 진짜 부모님 평생
이렇게 모은 돈 대출 껴가지고 산 건데 IMF 딱 왔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역전세난까지 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그냥 월급 직장이셨는데 이게 자영업 하는 사람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역전세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해놓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해야지. 네.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 이것도 뭐야? 갑자기. 부들부들하면서 되게 오래 했어요. 2시간 넘은 거. 2시간. 2시간 됐어요. 2시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풍선 효과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의 향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아까 방송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규제가 주택, 분양권 이쪽으로만 쏠려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 관련된 규제만 있다. 우리는 그 외의 지역을 봐야죠. 그리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강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우리 그 예외 지역,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외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를 찾았다, 투자를 했다. 그냥 과연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매각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팔려고 내놨는데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매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만 팔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시장 경험상 경험했었던 것들이라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서 투자 유형에 따라 투자 방식, 일단은 투자 물건에 대한 변경, 그 다음에 투자 방식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과연 서울만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확산됐다라는 얘기는 지금이 풍소효과로 결국은 외부로 퍼져나갈 지역이고 궁극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거는 같아요. 묶일 거는 같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집가 상승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 집가 상승이 수반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지역이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겠죠. 제가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그저께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경기도 쪽이고 남쪽 지역입니다. 네. 이쪽 지역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위례 신도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 지역은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상승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거기까지 곧 내려갈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에 대한 시장 조사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조사의 범위를 좀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 결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도 또 예상되는 수순들이 또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뭐 며칠 전에 나온 또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는데 인구 고령화에도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일본처럼 집값 폭락 없을 것이라고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급박하게 뭐 집을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저는 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 선생님 깔끔하게 정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왜 내용이 많아 정리가 안 돼요? 어려워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의 반응. 네, 사람의 반응이 결국 이 시장의 반응이 그렇지. 사람의 반응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봐야죠. 봐야 되고 잘 모르겠고 어렵습니다. 네. 그냥 잘 모르겠고 네. 어렵겠다. 그래서 만약 이거는 그냥 만약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무주택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급 물량 확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매수에 대한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윤을, 그 이익을 많이 지금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조정장이 한 6개월만 갈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 연말까지 정도만 조정장일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조정장이 갈지는 뭐 상황 봐야 아는 거지만, 조금 이번 대책이 생각보다 되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받거나 가격이 조금 하락하거나 이런 현상이 되게 커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정장이라는 게 결국은 네. 시세의 기류가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극소수 물량의 정부가 거래. 생각하고 있는 카드는 그거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급 물량은 정부가 생각할 때 적당히 있다고 정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공급 물량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공급 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지기 전까지의 투기 수요를 붙잡고 있겠다는 게 지금 이번 대책의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실제 이제 공급 물량이 가면서 어떻게 반응될지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일단 조정장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도가 이 정도 나왔지만, 이제 아까 계속 뉴스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뉴스에서는 뭐 도시민 주거금 정보 개정안 발의된 게 통과됐어, 뭐 됐어, 그때 나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새해 바뀌는 부동산 법령에서 나오는 재초안 막 딱 또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가서 재건축 사야지 막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끼칠 거라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반대로, 그러니까 그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우상향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조정장을 잘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다, 이게 꼭지고 떨어지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면 잘 엑시트할 어떤 그런 플랜을 짜셔야 되는 거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 소장님이 보시는 이제 현상적으로는 조정장을 저는 가져가고 조정, 있는데, 사실 참여정부 시절 보면은 똑같다고 보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쌓이고 있는 걸 꾹꾹 누른단 말이에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결국은 폭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을 막는 게, 그러니까 저도 시장주의자라서 수요를 막는 건 공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급이 제가 느끼기에도 없지 않아요. 특히 강남 재건축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많아요. 반포래면 반포자이 아파트 딱 2개만 가지고 강남이 한 8년? 10년 버텼어요. 근데 지금 분양하고 있는 데들 보면, 물론 더 있었죠. 이체도 있고 있긴 있었지만, 사실 강남의 어떤 고급 주거 수요를 생각하는 물량들은 되게 많거든요. 고덕 싹 갈아엎고, 위례도 있고, 위례 위에 이제 하남 가밀지구도 만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구반포도 지금 반포 1, 2, 4주고 3주고, 반포 10만포 3차랑 경남 재건축 10만포 6차 이런 데들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다 새 아파트로 바뀔 건데, 그런 물량들이 대체가 되면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급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공급 물량이 부족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이 대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또 전영진 대표님이랑 생각도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 이제 생각도 다른 부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거 그냥 제 추측인데, 재개발 재건축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개발 그 신규 지정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부분 중에서 재개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도심지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고, 뭐 정부에서 생각할 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제 이런 주택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 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로 튀고 빠지고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공급 물량으로서 잘 작동을 해주면서 수요층을 이끌어서 상승을 하더라도 좀 만만하게 이제 좀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앞으로 시장 어떻게 바뀔까? 그 시장이 점쟁이 방송 한번 할까요? 그 시장이 마켓이에요, 아니면 아니 하고 싶은 얘기들은 있습니다. 시장님이에요? 있습니다만 얘기 끝내면 너무 또 네, 지금 너무 오래됐다. 네, 다음. 엄마대로 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뭐 좀 색다른 얘기들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이처럼 꼼꼼하게 짚어주는 데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은 많이 좀 차별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도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발표된 대책이 시행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더 많아졌지 적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저희 방송 챙겨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은 팁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 되면 정리되는 대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년 전 상황을 재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